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든 이 낡은 편지를 보며 나는 진실이 때로는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73년 겨울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성모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지고 있다. 수녀 마리아 테레사의 실종 사건. 그녀는 23살의 젊은 수녀였고 무엇보다도 임신 중이었다. 가톨릭 수녀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더욱 미스터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추측을 해왔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수도원에서 그녀를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2024년 봄 오래된 수도원을 철거하던 중 지하실에서 발견된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편지는 마리아 테레사 본인이 쓴 것이었고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어둠 속의 진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성모 수도원은 1952년에 설립된 작은 공동체였다. 안동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15명의 수녀들이 기도와 명상 그리고 지역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마리아 테레사는 1970년에 이곳에 왔다. 본명은 박은희였고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수도원에 들어왔다. 당시 수녀원장이었던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아픔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은희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복잡한 이야기가 드러난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수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김순자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은희가 수도원에 들어가기 직전 가족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은희의 대학 동창이었던 이미영 씨는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은희가 마지막 학기에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말했다. 평소 밝고 사교적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내성적이 되었고 종종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수도원에서의 은희는 처음 몇 년 동안 모범적인 수녀였다. 그녀는 라틴어에 능통했고 성경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진가가 드러났다. 당시 수도원에는 8명의 고아가 있었는데 나이는 5살부터 12살까지였다. 아이들은 모두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었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었다. 은희는 이들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은희 언니라고 불렀고 다른 수녀들보다 그녀를 더 따랐다. 하지만 1973년 여름부터 은희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리아 아그네스 수녀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은희가 밤늦게 혼자서 성당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앙심이 깊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기도 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때로는 울음소리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다른 수녀들이 걱정스러워 다가가면 은희는 항상 괜찮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통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8월 말 수도원에 새로운 신부가 부임했다. 마르코 신부라고 불린 그는 본명이 김태준이었고 35살의 젊은 신부였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엘리트 성직자였고 수도원의 영적 지도를 맡게 되었다. 마르코 신부는 처음부터 수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신학적 지식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은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다른 수녀들의 눈에 띄었다. 마르코 신부는 은희를 개별 영적 지도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그들은 신부의 서재에서 만나 성경 공부와 영적 상담을 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은희가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르코 신부 역시 그녀의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만남은 점점 더 길어졌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9월 중순 마리아 베르나데타 수녀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밤늦게 화장실에 가던 중 신부의 서재에서 나오는 은희를 보았다. 은희의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은희가 베르나데타 수녀를 보자마자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었다. 베르나데타 수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은희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침 기도 시간에 자주 어지러워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른 수녀들은 처음에 단순한 몸살이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 클라라 원장 수녀는 점점 더 심각한 우려를 품기 시작했다. 은희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때로는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은희를 개별적으로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그 대화에서 드러난 진실은 수도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은희는 자신이 임신 중이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임신의 경위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은희는 자신이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꿈들 뿐이었다. 은희에 따르면 그 꿈들은 매우 생생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어둠 속에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친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때로는 마르코 신부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심한 혼란을 느꼈고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도원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은희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더욱 복잡한 것은 마르코 신부가 은희와의 개별 지도에 대해 전혀 부적절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순수하게 영적 지도만을 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수도원 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수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오갔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은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누군가는 마르코 신부를 의심했다. 심지어 일부 수녀들은 은희가 수도원 밖에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은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11월 초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가 교구청에 이 문제를 보고하자 교구에서는 즉시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마르코 신부와 모든 수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마르코 신부가 이전에 근무했던 교구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구 내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은희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갔다. 그녀는 다른 수녀들과의 대화를 피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고아원 아이들조차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고
왜 은희 언니가 자신들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들은 은희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11월 15일 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은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날 저녁 기도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그녀의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수도원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저녁 기도 시간이었고 그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수도원 주변에 사는 험준했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도 추워지고 있었다. 임신한 상태에서 혼자 산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일부 수사관들은 그녀가 자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르코 신부는 은희의 실종 직후 자진해서 다른 교구로 정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수도원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교구청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후 부산의 한 성당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수도원의 다른 수녀들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특히 고아원 아이들은 은희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매일 밤 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때로는 그녀의 방 앞에서 울기도 했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결국 몇 달 후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1974년 봄 수도원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교구청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들었다. 고아원 아이들은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수녀들도 각각 다른 수도원으로 분산되었다.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폐허가 되어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소문들이 돌았다. 어떤 이들은 은희가 실제로 기적적으로 임신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수도원 내에서 은밀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다.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2024년 4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안동시에서 오래된 수도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센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서 건물의 지하실이 발견되었다. 그 지하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업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지하실 한쪽 벽 틈새에서 발견된 것은 낡은 편지 한 통이었다. 편지는 플라스틱 봉투에 쌓여 있어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편지의 필체는 분명히 여성의 것이었고 날짜는 1973년 11월 14일로 되어 있었다. 은희가 실종되기 바로 하루 전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편지는 은희 자신이 쓴 것이었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편지에서 자신의 임신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편지가 발견된 후 벌어진 일들을 살펴봐야 한다. 편지를 발견한 철거 작업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편지가 50년 전 미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미 반세기가 지난 상황에서 당시 관련자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리아 클라라 수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수녀들도 대부분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마르코 신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그는 현재 85세의 고령으로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마르코 신부의 고백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은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은희와의 관계는 단순한 유혹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작의 결과였다. 마르코 신부는 은희가 수도원에 오기 전부터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서울에서 신학생이었을 때 은희의 가족과 알고 지냈고 특히 은희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다. 은희가 대학 시절 겪었던 심각한 사건, 그녀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은희는 대학 2학년 때 한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그 교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은희의 가족은 사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들은 은희를 수도원에 보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려 했다. 마르코 신부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은희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했다. 그는 처음부터 은희를 목표로 삼았다. 개별 영적 지도라는 명목해 그는 은희에게 접근했고 점진적으로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은희의 과거 트라우마를 이용해 그녀를 정신적으로 조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마르코 신부는 은희에게 수면제를 투여했다. 그는 영적 지도 시간에 차를 마시게 하면서 그 안에 약물을 넣었다. 은희가 의식을 잃으면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그리고 은희가 깨어나면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고 설득했다. 은희의 혼란스러운 기억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반복되었고 결국 은희는 임신하게 되었다. 마르코 신부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은희가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희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은희는 이를 거부했다. 은희가 쓴 편지에는 이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뱃속의 아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끔찍한 범죄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무고한 생명이기도 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다. 은희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녀는 마르코 신부를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수도원 전체가 스캔들에 휩싸일 것이고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녀는 이미 한번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그것이 반복된 것이었다. 편지에서 은희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썼다. 그녀는 수도원을 떠나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르코 신부에게는 절대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실종된 후 50년 동안 그녀나 그녀의 아이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망을 펼쳤지만 1973년 이후 박은희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의 주민등록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마르코 신부의 고백 이후 경찰은 그를 성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적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피해자인 은희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르코 신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장은 가톨릭 교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구청은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마르코 신부를 즉시 성직에서 파면했다. 또한 과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50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한편 은희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은희의 남동생 박진수는 현재 60대 중반의 나이로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누나가 수도원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은희가 단순히 종교적 소명을 느껴 수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진수는 누나의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고 했다. 만약 가족들이 은희의 첫 번째 피해 이후 그녀를 더 잘 보살폈다면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누나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누나나 조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사설 탐정 이철민은 이 사건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50년 전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1973년 당시 전국의 산부인과 병원들을 조사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화된 기록 시스템이 없었지만 일부 병원들은 여전히 종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몇 달간의 조사 끝에 이철민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다. 부산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1974년 6월에 이은주라는 이름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나이와 신체적 특징이 박은희와 일치했고 주소는 가짜로 보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여성이 출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었다. 이철민은 당시 그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을 찾아 인터뷰했다. 다행히 한 명의 간호사가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그녀는 그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다. 간호사 김영자 씨는 당시 75세로 이은주라는 여성이 매우 특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혼자 왔고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또한 출산 후 아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매우 복잡했다고 했다. 김영자 씨에 따르면 이은주는 아이를 낳은 후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종종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그녀는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퇴원할 때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철민은 더 깊이 조사했다. 1974년 당시 부산 지역의 주민등록 기록을 뒤져본 결과 이은주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부산 지역의 교회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혹시 은희가 종교적 배경 때문에 교회 관련 시설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몇 주 후 이철민은 놀라운 발견을 했다. 부산 영도구의 작은 개신교 교회에서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이은주라는 이름의 여성이 활동했다는 기록을 찾은 것이다. 그 교회의 목사였던 김성호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김대호 씨가 아버지의 일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일기에는 이은주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다. 김성호 목사의 일기에 따르면 이은주는 1974년 여름에 교회에 나타났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김 목사는 그녀에게 교회 부속 건물의 작은 방을 제공했고 교인들이 그녀와 아이를 돌보도록 했다. 이은주는 매우 독실했고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일기에는 이은주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교인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매우 영리했다. 이은주는 아이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교인들은 모두 그녀를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80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은주가 아이와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 김 목사는 일기에서 그녀의 갑작스러운 떠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혹시 그녀에게 위험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녀를 찾을 방법은 없었다. 이철민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1980년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마치 이은주와 그녀의 아들이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다. 이철민은 전국의 교회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을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이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제보를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돌보는 할머니 중 한 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가끔 은희라는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이철민은 즉시 그 요양원을 찾아갔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순덕이었고 현재 85세였다. 그녀는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어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 과거의 일들을 단편적으로 기억해냈다. 이철민이 은희의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최순덕 할머니는 1980년대 초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다. 그곳에서 이은주라는 이름의 여성이 일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단편적인 기억에 따르면 이은주는 아들과 함께 왔고 매우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특히 낯선 사람이 오면 매우 긴장했다. 할머니는 이은주가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며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종종 용서해 주세요라고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그녀가 과거에 큰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다. 이은주는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고 1982년경에 다시 사라졌다. 이철민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1980년대 서울 지역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록들은 대부분 소실되었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이은주가 계속해서 가명을 사용했다면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철민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4년 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공동묘지에서 관리인이 오래된 무연고 묘를 정리하던 중 특이한 묘비를 발견한 것이다. 그 묘비에는 이은주라는 이름과 함께 청북의 옥승묵 1915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묘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박은희를 기억하며라고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철민과 박진수는 즉시 그 묘지를 찾아갔다. 묘지 관리사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덤은 1995년에 만들어졌고 매장 비용은 한 남성이 지불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이희망이었고 당시 나이는 21세였다. 주소는 수원시 내의 한 아파트로 되어 있었다. 이희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철민과 박진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은희가 아들에게 지어준 희망이라는 이름, 그리고 성씨를 바꾼 것, 이희망은 바로 은희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그 주소를 찾아갔지만 아파트는 이미 재개발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기록을 통해 이희망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희망은 1995년 어머니의 사망 이후 여러 번 이사를 다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자주 직장을 바꿨다. 2010년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도 어머니처럼 사회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희망의 대학 동창들을 찾아 인터뷰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희망은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우 성실했고 특히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많았다. 한 동창은 이희망이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했다. 동창은 이희망이 그런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단지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철민은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그는 마침내 이희망을 찾았다. 그는 현재 50세로 부산의 한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우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철민이 이희망을 만났을 때 그는 처음에 매우 경계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철민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희망은 자신이 어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희망에 따르면 어머니 은희는 평생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고 가명을 사용했다. 은희는 아들에게 미안해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은희는 199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희망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마르코 신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철민은 이희망을 박진수와 만나게 해주었다. 삼촌과 조카의 만남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박진수는 조카를 보자마자 누나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희망도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박진수는 이희망에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이희망은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숨어 살았던 이유를 이해했고 자신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더욱이 그는 현재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은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결국 이희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기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어머니는 피해자였고 그녀가 선택한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희망의 증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은희의 용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가톨릭 교회의 은폐 시도에 분노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슷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종교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마르코 신부는 이 희망의 존재가 확인된 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85세의 고령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사회적 단죄는 피할 수 없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교구청은 과거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지켜질지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안동시는 옛 수도원터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희망의 제안이었고 시민들도 이를 적극 지지했다.
센터의 이름은 희망의 집으로 정해졌다. 이는 은희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자 모든 피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였다. 2025년 봄 희망의 집이 문을 열었다. 개관식에는 이희망과 박진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희망은 개관사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관식 후 이희망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희망은 어머니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글은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책의 제목은 어머니의 편지였다. 그 안에는 은희가 남긴 편지의 전문과 함께 이희망이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책에서 이희망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생하게 묘사했다. 은희는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아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을 해친 사람들조차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 희망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마르코 신부는 2025년 여름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성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대폭 확충되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박진수는 조카 이희망과 함께 은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후원하는 일을 한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국의 종교기관들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희망은 현재도 부산의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고 그의 일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는 종종 전국의 상담센터들을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슬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희망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슬픔보다는 희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 은희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희망,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2024년 겨울 이 희망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안동의 산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들을 상상해 보았다. 두려움, 절망, 하지만 동시에 뱃속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침내 내린 용기 있는 결정,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이 희망은 어머니도 이런 풍경을 보며 희망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자신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희와 이 희망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결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희의 편지는 50년 만에 발견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